나중에 저희 애기 태어나도 이렇게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신 거냐고요?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신다면 저희도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그 말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남의 집에 난입한 거야? 남이 집이요. 난입이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말도 없이 들어왔으면 난입이지 뭐야? 그리고 지금 나중에 손주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보여주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자식이라고 부모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와도 되는 줄 알아. 너희가 이렇게 말도 없이 한 번 찾아오면 우리는 두 번 찾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신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아들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 무척 불편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남편과 둘이서 편히 지내다가 말도 없이 아들 부부가 오면 급히 청소하랴 밥 차리랴. 시부모님보다 더 힘든 존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당연하듯 손주를 봐줄 것을 요구하니 차라리 이제는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째서 자식은 부모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와도 되고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걸 거절한다면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 씨는 아직 50대였습니다. 나이 들었다면 나이 들었고 또 젊다면 젊은 나이. 자식들 다 키워놨으니 이제는 신 씨 부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로서 할 의무는 충분히 다했고 남들보다 넘치면 넘쳤지 부족한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말이죠. 신 씨는 부모라고 죽을 때까지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생을 강요하고 그저 자신들 인생이 먼저인 자식 며느리는 신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신 씨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올해 아들은 31, 딸은 29이 되었습니다. 딸은 24세 직장에 다니면서 일찍이 독립을 했습니다. 직장이 집과는 거리가 멀어서 어쩔 수 없었고 아들은 계속 신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29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소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계획을 알렸을 때 신 씨 부부는 결혼을 2, 3년은 늦췄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 씨가 일찍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좀 더 젊었을 때 삶을 즐겼으면 했습니다. 굳이 20대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나 해서 오늘 떼보았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당장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 부부도 아들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딸에게도 미리 주었죠. 너희 둘이 똑같이 줬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너희 자유야. 아들은 신혼집을 구했고 딸도 오피스텔에서 곧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에겐 아직 결혼이 먼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 씨 부부는 이제는 아들, 딸 인생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전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낮춘다면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도 평생 기업에서 일을 했고 신 씨도 젊어서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둘 다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들까지 결혼하고 나니
신 씨 부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그리고 부모 봉양하느라 여태까지는 둘만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민우까지 나가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좋네. 신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은 일찍이 독립했고 같이 살던 아들까지 나가면 쓸쓸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도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편하다는 감상이 더 컸습니다. 어쩔 땐 꼭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배부르니까 설거지하기 귀찮네. 뭐하러 지금 해? TV 좀 보다가 소화되면 내가 할게. 그럴까? 흉볼 사람도 없는데. 그래. 정 귀찮으면 내일 하면 되고. 신 씨는 남편과 함께 식탁 앞에 앉아서 키들거렸습니다. 신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 후 자유롭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설거지를 나중으로 미루기도 하고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뒀다가 남편과 서로 몰아서 함께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면서 재미있게 지냈죠. 쉬는 날엔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 뒹굴뒹굴 하루 종일 영화 봤다 드라마 봤다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 눈치 보느라 자식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며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이런 평화는 금방 깨졌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그냥요. 저녁 같이 먹을까 하고요. 혜영이도 오고 싶어 해서요. 얘는 전화도 없이. 퇴근해서 바로 온 거라서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그렇지? 어서 들어와.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침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충 있는 것에다 먹으려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왔으니 밥상이 초라해서는 안 될 것 같았죠. 신 씨는 급하게 냉장고를 뒤져서 요리다운 요리를 했습니다. 덕분에 식사 시간이 30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보니 반갑기는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니 요즘 사람들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 내외는 자주 신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도 신 씨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신 씨 부부의 짐작으론 처음 결혼할 때 신 씨 부부가 결혼을 반대한 것으로 느껴서 그런 듯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너희 결혼한 거 우린 좋아. 우리 며느리도 예쁘고. 그러니까 너희도 신혼 즐기고 굳이 이렇게 안 와도 돼. 아, 저희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 불편할까봐 그랬지. 안 불편해요. 하지만 신 씨가 굳이 아들네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가 불편할까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신 씨가 불편해서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일주일에 3번까지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마 아들이 살던 집이라 편하게 오는 것이겠지만 신 씨는 결코 아들의 방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도 치워야 하고 반찬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남편도 옷도 편하게 입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모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나 평일에 퇴근 후에 좀 쉬려고 하는데 찾아오면 곤욕스러웠죠. 혹시라도 아들네가 서운할까봐 애둘러 말했지만 아들 며느리는 전혀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전에도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시어머니도 이렇게 무작정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전날에는 꼭 연락을 주었었는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그랬지만 오더라도 제발 아무 때나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들은 굉장히 서운해했죠. 보통은 자식이 찾아오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하루 전에라도 연락을 달라는 말이지. 그냥 퇴근하면서 오고 싶어질 때 오는 거예요. 너는 그렇다 쳐도 혜영이는 불편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주 오면 아니요. 혜영이가 오자고 하는데요. 근데 좀 서운하네요. 장모님이 안 계시니까 엄마가 엄마처럼 좀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말을 보태기가 힘들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며느리의 마음을 받아달라는데 불편해도 좀 참자 싶었습니다. 아들은 되도록이면 연락은 주겠다고 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왔어요. 그래. 왔냐?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다 싶어서 신 씨의 남편도 아직 옷을 안 갈아입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혜영이 아이 가졌어요. 뭐? 임신했어? 네.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듯이 서로 마주보고 웃는 아들과 며느리. 너무 축하해. 신 씨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할머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손주가 생기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할머니가 됐다고 하니 얼떨떨할 만도 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어주네. 그러고선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식사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집에 돌아간 뒤에는 딸의 조언을 들어서 며느리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축하 선물도 따로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신씨 부부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외에도 신씨 부부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좀 봐주셨으면 해요. 뭐? 나? 신씨가 손가락으로 스스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물론 공짜로 부탁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사뭇 의기양양해 보이는 모습에 신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신 씨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100만 원에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신 씨의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신 씨는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이 3명이 있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남편만큼은 충분히 벌었습니다. 남편이 종종 자신이 퇴직하면 취직시켜달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는데 아들은 그런 사정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딸에게 수억씩 지원해준 돈은 다 어디서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죠.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노후에 손주를 봐주며 지낸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평생 가정에 헌신하며 산 후 아들, 딸 모두 독립시켰으니 이제는 내 일 하면서 남편과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신 씨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그건 힘들지. 엄마도 일하고 있는데 잠깐 쉬시면 되죠. 그렇게 대충 일하는 줄 알아?
그러자 아들은 거절당할 줄은 몰랐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벌이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냐. 엄마가 봐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둘이 상의해서 잘 해결해봐. 그랬더니 아들은 또 서운하다며 돌아갔고 남편은 끝까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건 아니겠지? 심하긴. 어떻게 키워보지도 않고 바로 당신한테 봐달라 그래? 그것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서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 씨가 아이를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아들 며느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연락 좀 하고 오라니까 정말. 남편이 퇴근하기도 전에 와서는 자리 잡고 앉아있자 신 씨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퇴근해서 좀 느긋하게 있고 싶었는데 손님이 있으니 마음대로 퍼져 있지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낮에 일이 꼬여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아들 며느리를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표정에서 표시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곧 돌아오고 아들 며느리와 넷이서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가 벼랑간 훌쩍거렸습니다. 왜 그래? 왜 울어? 신 씨가 놀라서 물었고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남처럼 대하세요? 결혼 반대하신 거 아니라고 하셨으면서 제가 와도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럴 리가 있어? 왜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혜영이가 울어요. 그러면서 또 애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애기도 안 봐주신다고 그러고 너무 서운해요.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를 도대체 어째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우는 며느리에게 또 단호하게 굴기가 쉽지 않은지 난감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씨 부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신씨는 임신한 며느리가 울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매정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대화를 일단락했고 아들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얼렁뚱땅하다가는 정말로 전적으로 손주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어릴 때 저희 키워주셨다면서요. 아들이 신 씨의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신 씨가 둘째까지 낳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1년간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봐주었죠. 하지만 신 씨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를 5년간 모시고 살았고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시어머니의 수발도 신 씨 부부가 손수 들었습니다. 그걸 아들, 딸도 모두 보고 컸습니다. 그러면 너 나중에 우리 그렇게 데리고 살 자신 있어?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늙어서 너희한테 부양하라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데 일을 쉬면서 애를 봐달란 소리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 부양할 생각도 있다는 소리야. 남편이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거 봐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 찾아봐. 엄마한테 100만 원 줄 생각하지 말고 그거 보태서 도우미를 알아보든 해봐. 그러자 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 못 봐주실 거면 그럼 도우미 비용을 보태주세요. 뭐? 아이를 봐주거나 아니면 도우미 비용을 달라는 아들. 그러자 아이를 봐달라고 한 것도 결국 돈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자꾸만 우기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너
그게 맞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남편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척 속상한 듯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한 듯도 보였습니다. 어째서 부모가 무조건 애를 봐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돈을 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 씨가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이를 봐주는 도우미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신 씨에게 달라고 한 것인 모양이었습니다. 한 사람 월급에 맞먹는 금액이니 말이죠. 그래 놓고는 신 씨에게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아들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서운하지 않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 씨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신 씨가 섭섭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신 씨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아들 며느리가 없으니 몸은 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오고 오랜만에 딸도 집으로 왔습니다. 신 씨는 미리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과는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이니 마냥 반가웠습니다. 회사 잘 다니고 있어? 그냥 다니는 거지. 영원히 명절이었으면 좋겠다. 딸의 말에 신 씨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지? 너희 좋아하는 걸로 엄마가 신경 많이 썼어. 이거 임산부한테 좋은 음식이래. 남편이 며느리 앞으로 반찬을 밀며 말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아들이 또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애를 봐주거나 도우미 비용을 대주거나. 이제는 신 씨도 화가 났습니다. 도우미를 못 구하겠으면 둘 중 하나가 휴직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애 보면 되잖아. 그래도 도우미를 쓰는 게 이득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걸 왜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요즘 도우미 쓰는 게 얼마나 비싼데요. 참, 그래놓고 엄마한테는 100만 원 준대. 그건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부모님이 대주는 추세예요. 너 결혼한다고 집 해줬고, 아이 생겼다고 해서 산후조리원 비용도 줬어. 선물도 따로 줬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돌봐보고 너무 힘드니 좀 도와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조건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게 말이 돼? 다들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딸도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보며 눈을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며느리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 엉망이 되었습니다. 뭘 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꼭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또다시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왜 또 애를 울리세요? 다들 애기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봐줘요. 원망 섞인 아들의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애 낳아달라고 했냐? 어째서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줘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돈을 달라고? 이건 자식이 아니라 날강도가 따로 없네. 날강도라니요. 이러니까 혜영이가 서운하다고 우는 거잖아요.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죠. 딱 그 집까지가 엄마 아빠 할 도리는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가정은 너희가 알아서 해.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애 안 봐줬다고 매정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매정하다. 집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런 거 다 좋아. 그런데 그 이상의 희생까지는 요구하지 말어. 부모도 부모의 인생이 있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엄마 아빠 이제 곧 환갑인데 이제는 둘이 좀 편히 지내자. 지우 너도 새겨들어.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앉아있던 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 그래.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애 봐달라느니 그런 거 하지 마. 결혼도 안 했는데. 나중에 딴 말 하지 말란 소리야. 둘 다 똑같이 안 봐주는 거니까. 아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확실히 신씨 부부의 뜻을 알아들은 것은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더 나이 들면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 15년, 20년. 그 정도 지나면 여행이나 마음껏 다니겠어. 안 그래도 요즘 무릎 아파서 죽겠는데. 그렇게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봐도 소용없어.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손주 태어나면 당연히 예쁘겠지. 너희 힘들 때 한 번씩 봐줄 수 있어, 당연히. 근데 너희가 한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 이 대화는 이번이 마지막인 걸로 하자. 신씨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대답이 없길래 아들도 납득은 못했어도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과일 먹자. 남편이 과일을 가지고 나왔고 신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과일도 먹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그쳤고 말이죠. 신씨는 마음속으로 안도를 했습니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던 일이었는데 마무리가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 너는 남자친구 없어? 있긴 있지. 있긴 있는 건 뭐야?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딸은 아들을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그 눈길을 느꼈는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딸은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다음날 오전에 밥을 먹고 처가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장인어른만 계시니 서두르겠다며 일찍 일어났고 딸은 좀 더 있다가 다음날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조금 변했습니다. 자주 하던 전화도 뜸해졌고 어떨 때는 신씨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떠 있을 텐데도 다시 전화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기분이 상했던 것 같지? 뭐하러 신경 써? 안 받으면 하지 마. 기분이 그렇다? 뭐가? 씁쓸하네.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 신씨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당연히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너무 의존적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걸 어떡해? 이렇게 연락 끊으려는 걸까? 그렇기야 하겠어.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애 봐주게. 그건 아니지.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모처럼 둘이 데이트나 하고 올까? 어디 가게? 그냥 유 앞에서 산책하다가 밥 먹고 들어오지 뭐. 그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씨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애가 탄 것은 아들 부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또다시 신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눌리고 벌컥 열리는 현관에 신씨는 깜짝 놀라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이미 집에 있으니 들어올 사람이라고는 아들밖에 없을 텐데 오랜만이라 그런가 많이 놀랐죠. 마침 씻고 나와서 민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머리도 수건으로 두르고 있었는데 며느리 보기에 무척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각 팬티처럼 얇은 바지를 입고 있던 남편은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이렇게 말없이 들이닥치지 말라고 했지? 오랜만에 보는 아들인데도 반가운 인사말보다도 핀잔을 주는 듯한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당황스러워 보였는데 아들만은 태평했습니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다소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첫 마디를 들으니 무슨 생각으로 쳐들어온 것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결코 좋은 용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잠시 뒤에 옷을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무척 언짢은 표정으로 말이죠. 무슨 일이야? 생각은 해보셨어요? 무슨 생각? 남편이 황당해서 묻자 아들은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저희 애기 태어나도 이렇게 안 보고 지낼 자신 있으신 거냐고요? 그제서야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간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씨 부부가 스스로 깨닫기라도 바라는 듯 했죠.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하신다면 저희도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기가 찬 웃음을 뱉었습니다. 유쾌하지 않은 웃음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그 말 하려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남의 집에 난입한 거야? 남의 집이요. 난입이요. 거친 표현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말도 없이 들어왔으면 난입이지 뭐야? 기가 죽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왔는지 아들은 기대와는 다른 반응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지금 나중에 손주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고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 드리는 거예요. 경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협박이라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도 이번 일로 엄마 아빠한테 실망이 커서요. 그래. 부모가 자기 자식 안 보여주고 싶다는데 어쩔 수 없지. 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바보같이 되물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손주가 뭐가 예쁘다고 그런 협박에 벌벌 떨겠냐.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버럭 성질을 내는 아들을 제쳐두고 이번엔 신씨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우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너희는 우리 노후 책임질 생각은 하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 나이 들면 우리랑 같이 살면서 병수발도 들고 그렇게 살래? 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정도 생각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만 희생을 강요해? 손주 봐주는 게 뭐가 희생이에요? 다들 오히려 고맙다고 그래요. 며느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았는지 얼굴이 하얘져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노후에 책임지는 거 우리도 안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앞가림 알아서 해. 애를 낳기도 전에 우리 보고 키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육아휴직도 있고 얼마든지 애 키울 방법 있잖아. 도우미를 써도 너희 돈으로 써. 엄마, 지금 도우미 비용 아까워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들의 말에 이번에는 신씨가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어쩜 이런 아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쭉 함께 살았었는데도 모르고 지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아니, 너희한테는 도우미 비용이 아니라 이미 해준 전세금도 아깝다. 남들보다 편히 살라고 해준 거였는데 너희는 받은 건 모르고 더 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는구나. 도우미를 쓰려거든 전세금 빼서 하든 말든 알아서 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 앞으로 이렇게 말없이 한 번 찾아오면 우리는 2번 찾아갈 거니까. 저희 집에요. 그래.
그런 시부모 원하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이 오시는 거랑 자식이 오는 거랑 같아요. 뭐가 달라? 부모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마. 독립했으면 여긴 너희 집 아니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과연 누가 이기적이었는지. 진짜로 손주 못 봐도 후회 안 하신다는 거죠. 아들은 남은 패는 그것밖에 없다는 듯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을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직접 안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를 못 본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나중에 누가 후회하나 한번 보자. 그러자 아들도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하나 얻은 것도 없이 든든한 지원군을 잃은 것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말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신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모쪼록 몸조심하고 순산하길 바란다. 그러고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비밀번호부터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오늘 아들을 보니 괘씸해서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미우니 며느리도 밉고 손주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신씨 부부 보고 차갑다고 했지만 신씨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아이는 봐달라면서 나중에 늙으면 부양할 거냐는 물음에 둘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들 득대는 일만 하려 하고 부모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박했던 것 치고 아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좀 가도 돼요? 한 번 쳐들어오면 두 번 쳐들어간다는 말을 이제서야 알아들었는지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안 돼. 그러자 아들은 대뜸 사과를 했습니다. 애기 봐달라고 안 해요. 죄송해요. 혜영이도 이렇게 엄마 아빠랑 멀어지는 거 싫대요. 그런데 신씨의 마음은 그 말 한마디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속마음이야 어찌됐든 신씨는 의심이 되었습니다. 더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마지못해 사과하는 것 같았죠. 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미 상한 마음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제 찾아올 생각 말고 알아서 살아.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신씨는 더는 자식에게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식 생각에 스트레스 받아서 요즘 머리도 빠지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의 의무는 다 했으니 이제는 좀 더 신씨 부부만의 삶에 집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불만이 있다면 각자 갈 길을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귀찮은데 라면 먹자. 내가 솜씨 좀 발휘해 볼게. 좋아. 신씨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